예, 안녕하세요. 저 부동산학개론을 강의하는 주영남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드디어 또 이제 2021년 우리 공인중개사 강의를 개강하게 되네요. 여러분 그 강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이제 자기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이제 부동산학개론을 강의하고 있어요. 이름은 주형남이고요. 강의를 많이 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합격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 그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와요. 그동안에 강의해왔던 것들, 그다음에 학력, 경력, 이력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네이버에 주형남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유튜브도 강의를 좀 올려놨어요. 그래서 유튜브는 주형남 교수의 주형남 교수의 재테크 닥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테크 닥터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주형남 교수라고 해도 검색이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입문 강의뿐만 아니고 1년간의 강의가 거의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습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마치고요. 자,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죠. 여러분 일단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강의가 부동산학개론입니다. 부동산학개론은 아시다시피 법 과목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5과목은 전부 다 법이잖아요. 민법, 공법, 중개사법, 세법, 공시법. 그런데 부동산학개론만 유일하게 학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롭죠. 왜냐하면은 법 과목은 법조문이 있으니까 범위라는 게 제한돼 있죠. 물론 범위가 많은 민법도 있고 공법도 있고 범위가 비교적 적은 공시법이나 세법 같은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개론은 범위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문이다 보니까 부동산학과 관련되는 제반의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예를 들어 최근에도요, 부동산학개론 문제에서는 세법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공법 문제가 한 개 정도씩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학개론은 도대체 범위가 어디까지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뒤집어서 말하면 이 부동산학개론은 100점을 맞기는 쉽지 않은 과목이에요. 저처럼 한 20년간 강의를 했던 사람들이야 물론 봤다 하면 거의 100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수험생분들은 6과목을 공부하잖아요. 저처럼 한 과목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6과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거냐의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학개론은요 100점은 거의 불가능해요. 100점 수험생 입장에서 90점 이상 이것도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아주 쉬운 건요 70에서 80점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를 이쪽 70에서 80이다 둬야 되는 거죠. 이건 100점 맞아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를 목표로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번 강의가 지금 입문 강의죠. 자, 입문 강의에서 제가 대략 한 45장 정도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PPT로 만든 자료인데요.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은 장담하죠. 60점은 일단 무조건 넘어요. 아니 기본서 800쪽도 아니고 요약집 250쪽도 아니고 50쪽도 안 되는 양 가지고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개론은 일반적인 상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대략 한 50, 40에서 50 근처까지도 갈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쉽다 생각하고 편하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만 공부해도 60점은 나온다. 도대체 어떤 자료이길래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참고로 자료는 우리 이 메가랜드 사이트에도 물론 올라가지만 제가 여기 네이버 블로그에도 올려놨고요. 네이버 카페도 있어요. 거기도 올려놨고 유튜브에도 강의를 올려놨다 그랬으니까 참고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자, 부동산학 개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는 걸 잠깐 보고 가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디가 중요한지, 어디에 집중해야 될 건지를 잘 아시는 거겠죠. 그래서 부동산학 개론은 일단 크게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량이 많다, 범위가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두 번째로는요, 이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는 게 문제, 계산 문제. 그래서 이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점수는 70점 이상이니까 70점 이상을 여하히 달성할 거냐라는 게 문제겠죠. 자, 그럴 때, 자, 부동산학 개론은 8개 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편부터 8편까지죠. 그럴 때, 여러분, 1편은 이제 부동산학 총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공부하실 때는 용어들이 굉장히 낯설죠. 법 과목은 또 용어들도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용어들을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분석하면 돼, 분석. 우리말은 특히 학문적 용어는 대부분 한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읽지 말고, 자, 부동산학과 관련된 총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분석한단 말이죠. 분석. 그래서 총론 이렇게 읽지 말고 총 전체를 논할 논자니까 논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총론은요, 이 전범위에 관련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총론은 처음부터 열심히 한다고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전체가 공부가 되고 나면 총론은 비교적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대략 한 두세 문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총론은요, 먼저 열심히 할 일이 아니에요. 먼저 열심히 할 게 아니고, 처음부터 쭉, 예컨대 11월 또는 12월, 1월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때부터 쭉 계속 듣는 거예요. 자, 들어두시고, 본격적인 공부는 언제 하느냐? 수업 후기에 집중적으로 암기할 것들만 좀 외우면 된다, 그 이야기죠.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제2편의 부동산 경제론인데, 이 경제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별을 한 100개 정도 해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데, 아니 문제는 뭐 5개, 6개 나온다면서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40개 중에 8분의 1 조금 더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나올 때는 여기서 10개, 12개까지 나온 적도 있는데요. 통상적으로는 대략은 6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경제론이 이제 수요 공급 이론하고 주로 이제 경기 변동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히 중요한 부분은 전부 다 수요 공급 쪽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수요 공급 쪽이거든요. 수요량과 수요, 또 균형 또는 균형의 이동, 수요의 탄력성, 공급의 탄력성, 소득 탄력성,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산 문제로 대략 1개에서 2개 정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거는 이해 중심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초기부터 가장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는 경제론이에요. 또 경제론을 왜 잘해야 되느냐? 이걸 잘하면 이 정책을 거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론을 잘하면 여기 6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쪽에 대략 5문제까지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략 10개 범위를 커버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초반에 가장 열심히 하셔야 될 곳은 경제론이다. 그다음에 제3편이 이제 부동산 시장론인데요. 이 시장론에서도 계산 문제가 좀 나오죠. 이 계산 문제는 주로 이제 입지이론 쪽에서 나오는데 아주 쉽습니다. 계산 문제 대략은 9개에서 10개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계산 문제 6개에서 8개는 무조건 맞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나는 뭐 숫자만 보면은 토하려고 그런다, 그런 분도 6개는 맞게 해드릴게요. 6개. 저만 따라오시면. 조금 수리적 능력이 있는 분들은 8개에서 9개까지 거의 맞춰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 겁먹을 필요 없는데, 특히 시장론에 나오는 계산 문제는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계산 문제하고 암기가 좀 필요하잖아요, 암기. 그래서 1년간 쭉 꾸준히 듣는 거죠. 꾸준히 듣는데, 대략 암기는 언제부터 하느냐? 한 5월, 6월 이때 집중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쭉 여러 차례 들어놓으시면 암기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시장론은 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뭐 효율적 시장 이론이나 지대론, 도시구조론은 거의 다 외우는 부분이죠. 이해가 간단하게 되면 외우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아까 부동산 정책은 경제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이미 드렸는데, 여러분이 정책 쪽은요, 일단 수요 공급 이론이 잘 되면은 이해는 됩니다. 이해.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요 근래에는 이제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사성 있는 문제를 한두 개 끄집어낸단 말이죠. 또는 이 정책 쪽에서 공법과 관련되는 문제를 간혹 내요. 예컨대 도시개발법이라든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관련 내용들을 좀 낸단 말이죠. 아니면 국계법이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1차, 2차를 당연히 같이 할 거 아닙니까, 공부를. 그래서 공법에서 공부했던 것들을 끄집어내서 아주 쉽게 맞추면 됩니다. 왜냐하면 개론에서 출제하는 공법이나 세법 문제는 공법이나 세법에서는 기초 중에 기초예요. 주로 이제 용어 정도가 나온단 말이죠. 물론 저도 나중에 문제풀이할 때 특히 공법이나 세법 쪽을 좀 건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먼저 해당 과목에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5, 6월, 7, 8월 기출문제나 예상문제를 풀 때 그때 또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죠. 어쨌든 간에 요거는 왜 중기라고 설명을 했느냐. 일단 초기에 경제론이 잘 돼 있어야 정책이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약간씩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전범위를. 그렇지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이 부분에서는 이제 시장 실패 정부의 시장 개입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죠. 자본주의는 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를 모토로 하는 사회예요. 다시 말해서 경제 활동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정부가 가끔 개입하게 하더라. 이처럼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하는 거를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라 그래요. 그걸 계획 경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본주의인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사회주의 색깔을 배워서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훌륭한 거예요. 다른 체제의 장점을 우리가 배울 수 있으니까,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그럼 왜 정부는 개입하느냐? 시장이 잘 돌아갈 때는 정부는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실패할 때 개입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정책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정책에서는 외부 효과라든가 지역지구제 같은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특히 외부 효과는 굉장히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될 뿐만 아니라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정리가 되셔야 되고요. 이 임대주택 정책은 출제 1순위 중에 하나죠. 한 문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 또는 분양가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 이런 것들이 시험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를 섞어서 한 문제를 낼 때도 있고 각각의 주제별로 하나 또는 두 개를 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대략 5개 정도이다. 여기다 조금 더 첨언한 다음에 이제 조세죠, 조세. 그래서 자, 부동산 조세는 우리가 세법처럼 세금의 종류, 예컨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뭐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아니고 세금의 경제적 효과는 어떤 것이고 누가 많이 내고 누가 덜 내느냐라는 걸 경제학적 원리로 따지는 거예요. 결혼에서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세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제5편인데 여러분 이 5편의 투자로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요거는 정말 별 한 20개 붙여야 돼 이거. 요것도 20개라면 요거는 30개. 그래서 별을 뭐로 30개씩이나 붙이냐. 일단 시험에서 많이 나오죠. 이게 제일 많이 나왔던 해에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 옛날 12회인데 14개 나왔어요. 이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 투자 이론은 어마어마하게 문제를 많이 내요. 게다가 꽤 난이도가 높습니다. 소위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할 때는 이제 재무관리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 투자 이론은 계산 문제가 대략 한 2개 정도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계산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데 이 정도까지 맞출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철저하게 이해가 되셔야 돼. 이해. 투자 이론이 이해가 안 되면은 부동산학 개론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물론 이해와 암기라는 건 동전의 양면이니까 당연히 암기도 해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제가 이제 암기를 시킬 때는 1월 달부터는 제가 여러분 암기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암기하는 구호, 암기하는 팁을 좀 만들어서 따로 정리해 드릴 텐데, 이러한 암구호는 이해가 먼저 되고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때 암구호를 드리면 계속 이해를 하면서 조금씩 외워가는 거예요. 또 거꾸로 암기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때도 있어요. 우리 두뇌 구조가 대단히 혁신적이고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걸 무조건 먼저 해야 된다고 없고 알아서 머리가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해와 암기가 수반돼야 된다. 그래서 이쪽에서 중요한 부분은요. 투자의 위험이 어떤 것이냐, 투자의 수익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위험과 수익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소위 상쇄관계, 비례관계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 화폐의 시간적 가치라는 거죠. 현재 가치하고 미래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게 통제 또는 계산 또는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죠. 그다음에 현금 수치 측정인데 이 부분은 정말로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금 수지라는 게 현금의 수입하고 지출을 이야기해요. 조금 어렵게 고상하게 표현하면 현금의 유입하고 현금의 유출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을 적절히 계산해야 내가 투자한 돈보다는 많이 들어왔으니까 많이 벌었네. 야, 투자해야 되겠구나. 라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의사결정이 바로 투자할 거냐 말 거냐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하는데 무조건 시험에 나오죠, 이거. 무조건.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에다가 여기다 이제 추가로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든가 계산 문제까지 포함하면은 좋게 7, 8개는 나오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투자 이론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왜 투자 이론을 잘해야 되느냐. 투자 이론을 잘하면 금융에서는 대략 5개 정도가 나오는데요. 자, 이 중에 2개에서 3개는 투자 이론만 잘하면 그냥 공짜로 먹을 수 있어요, 이거. 네. 무조건 공짜예요, 이거. 그러니까 투자 이론만 공부해도 금융을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약 절반 정도는 맞출 수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해 저당의 상환 논리인데요. 저당 상수라는 걸 잘 이해하면 이쪽에서 저당 상수라는 걸 잘 이해하면 이쪽에서 무조건 2개는 일단 맞춘다. 2개. 그래서 투자 이론이 잘 되면 금융이 잘 된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럼 이제 부동산 금융은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자,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이론을 초기부터 열심히 파야 돼. 그래야 중기 3, 4월 정도부터는 이제 금융을 차차차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금융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러분, 그 부동산 금융은요, 일단 저당과 관련되는 문제는 계산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투자 이론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투자 이론을 잘하면 당연히 맞출 수 있어요. 한 개는 나오죠, 일단 무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주제가 이 저당의 상환 말고 두 번째 주제는 유동화예요, 유동화. 유동화라는 게 이제 소위 MBS 같은 것들이죠. Mortgage Backed Securities라는 건데, 이 MBS하고 MBS의 종류 4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들도 시험에서는 무조건 일단 나온다 보셔야 되죠. 그 다음에 리츠도 무조건 요즘 한 개 나오죠. 소위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라는 건데, 요거는 최근 10년간 단 한 해도 빼지 않고 거의 한 개씩 나왔어요. 그래서 요건 무조건 외워야죠. 그래서 암기라는 게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금융이죠.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요거는 한 해 걸로 한 개는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 이러한 주제인데, 자, 여기서 계산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저당 쪽 유동화, 리츠, 프로젝트 하면은 대략 5개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확률이 많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자 이론을 잘하면 금융은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 등입니다. 이 부분이 좀 복잡한데, 옛날에는 이거를 이제 부동산학 강론이라고 그랬어요. 강론. 여러분, 강론은 총론이 반대죠. 총론이 반대인데, 다시 말해서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은 총론은 전체를 논의한다면 강론은 각각 따로 논의한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말이죠. 이 강론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각각.
그래서 부동산 이용 활동이 있고 부동산 개발 활동이 있고 부동산 관리 활동이 있고 주택관리사들이 하는 것, 그 다음에 소위 부동산 마케팅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이 각각이 하나의 학문이죠. 예전에는 이보다 훨씬 많았어요. 권리 분석, 부동산 중개, 부동산 컨설팅 많았는데 그나마 지금은 이제 범위가 좀 줄어든 건데 이 부분들은 한 4권, 5권의 책들이 한 군데 모여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제한돼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외워버리면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 암기를 시켜 드릴게요, 암기 코드로. 그래서 요거는 초기부터 쭉 듣고 공부하시다가 후기에 집중적으로 암기하면 된다.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네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쪽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개발, 그다음에 마케팅, 이쪽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개발의 타당성 분석, 투자 이론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투자의 타당성하고. 그래서 개발의 타당성 분석하고요. 개발의 유형이 대략 한 6, 7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시험에서는 거의 매년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마케팅에서는 무조건 한 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부동산 관리에서는 관리, 여기 안 써놨습니다만은 대략 우리가 기억할 것들이 3개 돼, 3개. 이 3개 중에서 여러분 일단 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은 어디냐? 그러면은 부동산 관리는 부동산 관리 방식, 그다음에 관리의 영역, 그다음에 관리의 의, 이런 것들이 좀 시험에 나오거든요. 자, 그 중에 1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암기라는 게 뭐 쉽긴 하겠습니까만은 결국은 외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잡다구리한 것들을 암기하면 된다. 자, 이제 문제는 감정평가인데 여러분 감정평가는 아시죠? 감정평가사라는 시험이 별도로 존재하는 거 아시고 별도의 전문 자격증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자격증 중에 꽃이라 할 수 있는 게 우리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감정평가사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별도의 과목인데 불행하게도 이제 우리 시험 과목에 들어가 있고 이게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대략 6개가 나오는데요. 누구라도 제가 3개에서 4개는 맞추게 해드릴게요. 감정평가를 포기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누구라도 3개에서 4개까지는 무조건 맞출 수 있어. 무조건이라 그랬어요. 몇 개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부분이 여기까지인데요. 여기까지. 3방식 그 계산 쪽 말고 요 정도까지라 보시면 돼요. 지역분석, 개별분석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대략 한 2개에서 3개 나오는데요. 이 정도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 3방식에서는 비교 방식, 원가 방식, 수익 방식 있는데 이러한 그 3가지 방법 중에 비교 방식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거기까지 맞히면은 대략 3개에서 4개가 들어오죠. 거기다 이제 마지막 가격공시 제도는 이거 외우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4개에서 5개까지 들어갈 수 있죠. 우리 감정평가나 규칙에 대한 내용인데, 그래서 공시제도하고 감칙이라고 제가 줄여 쓸게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쪽 몇 개 외워 놓으시면은 일단 4개 이상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포기할 일이 아니고요. 또 하나, 투자 이론이 잘 되어 있으면, 특히 여기 현금수지 있잖아요. 현금수지. 이쪽이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이 감정평가의 수익 방식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끝이죠. 감정평가에서 가장 어려운 게 수익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한다면 일단 최하 5개 아니면 최대 6개까지 갈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6개 다 맞춰서 뭐합니까? 70점만 맞으면 되는 건데. 민법에서 65점, 계란에서 70점 맞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아이고 넘어갔는데 다시 올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 그랬느냐? 일단 초기부터 열심히 해야 되는 거는 경제론입니다. 경제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투자론이죠. 그다음에 중기부터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 중기부터. 요게 여러분 일단 금융 쪽은 중기부터 열심히 하자 그랬죠. 그다음에 정책, 감정평가를 중기부터 열심히.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별거 없어요. 보세요.
요거 여기 자, 부동산 경제론을 잘 이해하고 중기에 이쪽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투자론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중기에 부동산 금융하고 평가까지 갔어요. 자,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그랬느냐? 외우면 되죠. 외우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면 제가 볼 때는 뭐 80, 90 나오죠. 그런데 그런 점수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표 점수는 70이에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하자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올해 1년 저와 함께 이 과정을 따라오시면 적어도 자, 부동산학 개론 때문에 나는 떨어졌어요. 그런 소리는 절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리는 저는 듣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자, 그러면 우리가 1년간 가야 할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하시는 게 입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요, 입문 과정에서는 과목에 대한 소개가 일단 들어가겠죠. 지금 목차 파악했고요. 그 다음에 필수 테마를 중심으로 보통들 강의를 하십니다. 선생님들이. 자, 그런데 저는 부동산학 개론의 성격상 약간 주장이 달라요. 자, 입문 과정부터 어쨌든 전 범위에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를 개략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있다. 많이 들어볼수록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자, 기초이론 과정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때는 입문서라는 책으로 강의를 하는데요. 제가 PPT, 제 거 교양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입문서를 또 확인을 해 드릴 건데 이렇게 입문서라는 거를 이제 졸업하고 나면 자, 이제 기초이론부터는 우리가 기본서로 강의를 합니다. 기본서는 좀 두껍죠. 그래서 기본서라는 게 그렇게 두꺼운 책을 몇 번이나 볼 수 있느냐라는 회의감이 들 수가 있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기본서는 여러 번 볼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서라고 왜 하느냐? 기초 개념뿐만 아니고 이 용어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왜냐하면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많이 정리할 것들은 요약집으로 많이 할 텐데 요약집. 요약집은 굉장히 압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 거 요약집이 대략 240쪽 되는데 약 800쪽의 기본서를 그렇게 압축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약서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부분의 기본서를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 그럼 찾아서 읽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두 번 봐둬야죠. 그래서 기본서 과정을 우리가 기본 이론까지 하실 겁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뭐냐 하면 자, 오늘 입문 과정에서는 제가 자료를 하나 드렸어요. 그래서 자료는 이제 조금 이따 소개할 겁니다만은 이것만 알아도 60점이다. 꼴랑 45페이지.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드릴 거고 이거 시험 끝날 때까지 자주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입문 과정에서 쓰기는 사실 편하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시험 끝날 때까지 여러 차례 돌리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몇 페이지 안 되는 45쪽 정도의 자료인데도 나는 읽고 다 이해가 되고 기억이 난다. 그럼 무조건 합격이죠. 그 다음에 기초이론 과정에서는 여러분 서서히 암기에 관련되는 것들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암기 코드를 일단 20개 드릴 거예요. 20개. 그래서 기본서를 하시면서 서서히 암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 암기라는 게 여러분 제 과목 하나만 하면은 그 일주일이면 암기하죠. 뭐 코드 50개 조금 넘는데 50개 조금 넘어요. 제 암기 코드가. 세보니까 56개더라고. 그런데 50개 못 외우겠어요? 그 일주일 내내 뭐 외우면 외우지? 자, 그런데 문제는 과목이 6개란 말이에요. 민법도 암기 코드가 있고요. 공법은 더더욱 많죠. 중개사법이요? 책 한 권 전체가 암기 코드죠. 네. 얼마나 많아요. 금지행위부터 해가지고 상대적 등록 취소, 절대적 절등치, 상등치, 과태료 500, 과태료 100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그 과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암기 코드가 많아가지고요. 잘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 그래서 초기부터 서서히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결혼 그러면은 쭉 암기 코드가 나오고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요거지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여기 기초 이론에서 했던 용어 기초 개념을 조금 더 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심화시키는 쪽으로 간다. 이때는 거의 다 이해를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을 거의 완성하는 단계로 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극히 일부 빼고는 거의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언제냐 그러면은 우리가 11, 12, 2월이 끝나는 때입니다. 그다음에 3, 4월 달부터는 이제 요약집으로 강의하는데 여기 이제 단권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단권화. 단권화가 뭐냐? 내가 여러 책에서 공부했던 것들을 한 권의 책에다가 싹 다 압축한다. 그러니까 이쪽 이것만 알아도 60점 핵심 자료, 그다음에 기본서에 있었던 내용, 암기 코드 같은 것들 이것들을 싹 다 핵심이다. 심지어는 기출문제 풀 때 기출문제에서 해결이 안 됐던 오답 같은 것들도 요약집에다 메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자료를 만들어야 되죠. 자, 그게 3, 4월 달입니다. 그래서 사정없이 압축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시험이 한 달에서 두 달 남을 때 아직은 요원하지만 지금 이걸 촬영하는 때가 이제 여러분 10월 달입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올해 수험생들이 아직 시험을 안 받겠죠. 제가 미리 촬영하고 있지만 지금쯤 올해 시험 보는 분들은 어떨까요? 하루에 한 과목씩 끝내야 돼. 하루에 한 과목을 끝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최하 일주일에 6과목 다 돌리고 하루 정도 쉬고 모자란 과목 조금 하고 쉴 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압축이 돼 있어야죠. 가능합니다. 마지막 한 2주 정도에는요, 하루에 2과목씩을 끝내. 공부를 잘하는 분들은 하루에 2과목. 거의 다 봤던 거니까 한 10번, 15번 이상 본 거니까 말이죠. 막 사정없이 돌리는 거예요. 쭉 읽고 넘기다가 잘 모르는 부분만 다시 확인한단 말이죠. 계속 기억에 남겨두려고. 이틀 3일만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권화가 필수적으로 돼야 된다. 이거 단권화 안 되면 나중에는 마지막에 공부할 게 없어요. 남들은 막 죽어라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뭐 하는 건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정말 큰일 나요. 그래서 이때 이제 암기 코드를 거의 전부 내보냅니다. 그래서 암기와 관련되는 것들을 제가 전부 다 자료로 드렸다는 이야기는 뭐냐? 이제 암기를 본격적으로 할 준비가 됐다 그 이야기. 그래서 이때부터를 우리가 중기로 봐요. 중기. 자, 중기부터는 무조건 암기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메가랜드만 특별히 아주 독특한 과정으로 5, 6월 달에는 기출문제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2021년에 의욕적으로 시작하는데 우리가 보통 기출문제를 오후에 특강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 4시간 공부하고 점심 드시고 나서 오후에 특강을 하니까 졸려가지고 절반 정도를 못 듣는단 말이죠. 그러지 말고 아예 이론하고 기출문제를 정규과정에서 수업 한번 해보자. 아주 잘하는 거죠. 그래서 출제 비중의 60%를 차지하는 기출문제는 완벽하게 끝내야 돼요. 완벽하게. 완벽하게. 그래서 이 정도는 모르는 게 없다 할 정도로 끝내는 단계다. 그래서 이때는 기존의 암기 코드를 계속해서 반복 학습할 거예요. 반복 학습.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 7, 8월 달에 들어가는데요. 이 문제풀이는 예상 문제죠. 그래서 최신 출제 경향을 완벽하게 반영해서 만들어질 겁니다. 매년 우리가 새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자 이때부터는 이제 계산 문제를 완성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계산 문제를 7, 8월 달에 완성한다 그러니까 아니 이때만 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계산 문제 준비는 언제부터 하느냐? 이때부터 하죠. 이때부터 계산에 필요한 것들을 서서히 하고요. 서서히 이때는 정리를 끝낸다는 이야기예요. 계산 문제를. 그래서 이때 계산 문제를 거의 정리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한 계산 문제 9개 또는 10개 중에 6개, 7개, 8개는 내가 자신 있다. 뭐든 나와봐라. 풀어버릴 테니까.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금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계산 문제를 이해 중심으로 할 겁니다. 이때는 유형별로 정리해요. 유형별로. 계산 문제를 유형별로 분리해 보면요. 대략 기타 유형 빼면은 한 8가지 유형밖에 안 나와요. 기타 이제 뭐 잡다구리 한 것들 어쩌다 한두 번 나왔던 것들 이런 것까지 하면 11, 5가지 유형인데 그러다 보니까 유형별로 정리하면은
자주 나오는 것 대략 8개 유형만 알면 7개, 8개는 무조건 맞춘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한번 계산 문제로 제가 특강을 할 생각이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끝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마치 올해 31회 시험을 보시는 분들 입장이라면 지금 같은 때죠. 지금. 여러분들은 32회 시험을 보겠습니다만은 파이널 정리죠. 그래서 최종 2주간은 이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2주간에 한 과목을 끝내요. 그러니까 4시간, 4시간, 8시간인데 8시간에 싹 다 끝내버릴 거다. 그래서 이때 나가는 자료는 하루 정리 핵심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2주 했지만 실제로는 8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루 정리 자료고 마지막에는 요것만 한 5번 정도 보시면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되죠. 그 다음에 마무리 특강이죠. 그래서 마무리 특강은요, 실전 모의고사하고 쪽집게 특강이에요. 쪽집게. 그래서 이 쪽집게 특강이라는 거는 저희가 문제를 이런 정도의 문제는 거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찍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료는 찍어주마 예상 문제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찍어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보통 100개 찍으면 그중에 한 35개는 들어오지 않겠어요? 35개 맞추면 점수가 몇 점인지 아세요? 12.5점 빼면 되니까 87.5점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학원에서 하는 강의만 제대로 따라가면은 몇 바퀴를 돌리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순환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첫 번째 1순환, 2순환, 3순환, 4순환, 5순환, 6순환, 7순환, 8순환, 9순환이죠. 왜요? 모의고사하고 쪽집게 특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학원의 진도만 잘 따라오셔도 일단 9바퀴가 돌아가는 거고요. 여러분 이 중에 이런 것들 반기 무한반복 안 할 겁니까 이거? 이거 무한반복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통상 과목별로 10번에서 15번 정도를 보게 되죠.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연세가 많고 그래서 이제 기억력이 없어지고 그러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한 15번 보면 외워질까요? 안 외워질까요? 외워지죠.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암기는 의도적으로 제가 암기 코드를 가지고 암기를 시켜 드리기도 합니다만은 듣기만 해도 대략 암기는 될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정없이 반복을 해서 이미 기억된 암기 내용들이 도망갈 틈을 안 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1년을 여러분과 함께 할 거고요. 여러분 이제 조금 쉬었다가 제가 자료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재밌잖아요. 이것만 알아도 60점이다. 요거는 제가 유튜브에 강의를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주형남 교수의 재테크 닥터예요. 재테크 닥터. 재테크를 도와주는 의사. 왜 제가 재테크 닥터라 그랬느냐? 제가 중개사 강의도 많이 하고 있지만 실무 강의를 많이 해요. 약간 개발 전문가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분양 상담사 과정이라든가 이런 실무 강의를 많이 합니다. 전국의 거의 모든 교육기관에서 해요. 우리 메가랜드는 물론이고 우리의 경쟁사들 2군데 심지어는 매경자산관리까지 제가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뭐 자산관리사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실전에 강합니다. 그래서 또 저는 이제 그 분양대행업을 한 4, 5년 했고요. 지금은 이제 그 시행시공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일주일 내내 안 해요, 저는. 일주일에 한 하루 이틀 정도? 이 정도만 하고요. 보통 많이 해야 3일이죠. 그리고 이제 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실무에 강하잖아요, 실무에. 우리 다른 선생님들은 이제 강의만 하시니까 사업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저는 뭐 별의별 사업을 다 해봤어요. 제조업도 해봤고, 요즘 이제 부동산 쪽을 많이 합니다만은, 뭐 내년에도 공사할 게 좀 많습니다. 나중에 강의하다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재테크에 관한 하는 제가 거의 의사 수준이에요.
요즘 이제 의사들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의사가 아니고 재테크 닥터죠. 그래서 이쪽에서 여러분 예습하고 복습하시고 이러시면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첫 번째 강의 이제 인사를 제가 드렸고요. 그다음에 조금 쉬셨다가 본격적인 부동산학 개론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첫 인사여서 가능하면 이제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려고 노력했는데 여러분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 주영남인데 여러분 예쁘게 봐주시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믿으시면 돼요. 저는 뭐 강의를 한 20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합격시키는 거는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믿음이 안 간다? 꼭 네이버에 주형남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대략 나올 거예요. 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잠깐 쉬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